해는 바뀌었지만 달수로 따져보면 한 해의 초상을 2개나 치르는 격이 되었다. 창훈의 할매가 죽은 지가 지난 여름이었으니 창호 아바이가 채 10달도 안 돼서 죽은 것이다. 창호 어마이는 동네 아낙들이 기워준 광목으로 상복을 입었다. 창호는 상주라서 돼지팡이를 짚으며 상녀 뒤를 따라간다. 하지만 표정이 없다. 동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 상주 노릇을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그리고 을순이는 오늘도 영문을 모른 채 그저 부른 배를 내밀고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다. 좀 쉬었다 가자. 빨리 간다고 태촌이 형님이 좋아하겠나? 상녀를 맨 사람 중 하나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한마디 한다. 돈 놓을 사람도 없고 좀 쉬었다 갑시다. 또 한 사람의 푸념이다. 요령꾼이 2 팔을 벌려 상녀를 내리게 하고 다들 광목끈을 어깨에서 벗겼다. 태광이 저만치에서 따라오는 광수와 재수를 보고 너그는 와 따라오노? 집에나 있지? 하며 탁조 한 사발을 입에 붓는다. 그 틈에 창호는 벌써 광수네와 어울려서 산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입고 있는 상복이 유난히 펄럭거린다. 소양은 방 안에서 상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말라는 작은 아줌의 권고대로 소리만 들으며 누워있다. 샘길을 지나 종과대문을 거쳐 뒷산을 가면 짧은 길이겠지만 동네 우물을 지나는 걸 금하므로 동네를 완전히 한 바퀴 돌다시피 하여 뒷자락으로 가는 터라 귓전에 들리는 상녀꾼들 소리는 이제 차츰 아련하게 들린다. 작은 아줌에도 상해를 따라 나섰고 안방 영감님도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상갓집에 갔다. 홀로 남은 빈집이다. 차츰 멀어져가는 상녀꾼 소리에 왈칵 영문도 없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상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죽었으리라. 아버지, 지금 소양이는 산골 어느 곳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동생들도 잘 있다고 들으신다. 씨는 아버지한테는 부끄럽지만서도 걔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있는 건 아니라 비록 아버지는 초상도 없이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종락이가 제사를 꼭 모실 깁니다. 극하고 만일이라도 아버지가 지를 보고 계시다면 이 집에 아들을 낳아주고 가도록 꼭 좀 돌봐주이소.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2 눈을 감고 생각이 얽히는 과정에서도 소양은 간절히 아버지에게 염원을 보낸다. 실로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생각이었는데 문득 상녀 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살아났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상해를 따라 뒷산으로 가서 그런지 집안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적막강산처럼 조용하다. 이제 상녀도 지나갔겠다. 얼굴을 내민들 상관없으리라 생각한 소양은 뭔가 할 일이라도 찾아 시간을 써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방을 나와 전기로 갔다. 그동안 미식거리는 입맛 탓에 전기 출입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탓에 심지어 낯선 느낌까지 드는 전기다. 물단지 속을 보니 물도 겨우 밑바닥에 고여있어 작심하고 엎드려 물단지를 씻어내고 물을 기르러 샘으로 간다. 장씨 아저씨가 있었더라면 물지개로 2번만 길러와도 한 단지가 될 텐데 머리에 이고 오는 동이는 겨우 그날 쓸 것밖에 충당이 되지 않는다. 마침 샘가에도 아무도 없어 쉽게 두레박을 올려 한 동이를 채우고 막 머리에 이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을순이가 큰 배를 앞으로 내밀고 팔을 뒤로 꼬아 흔들며 자신을 보고 희죽 웃고 있다. 아마도 상해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만 남겨진 모양이다. 을순이의 배를 보며 생각해보니 벌써 고구마밭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 7달은 됐다. 나도 7달이 되면
저렇게 배가 부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저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누가 환영해 줄 것인가 생각하니 을순이가 한없이 안 됐다. 소양이 천천히 을순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끌어 샘가에 왔다. 이상하리만치 순하게 따라오는 을순이의 얼굴을 보니 봄버짐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산발된 머리부터 뒤로 쓸어 넘겨주고 주저앉혀 얼굴도 물러 씻어준 후 소매로 대충 닦아주었지만 입은 옷이라는 게 겨우 살가죽만 가렸지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나이일지도 모르는 처자인데 정신이 모자란다고 동네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 소양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대신 을순이의 손을 잡고 종가러 와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자신도 비록 옷이라고 해야 겨우 2벌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허벅지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들에 갈 때 입는 군복 바지를 꺼내서 입힌다. 조금 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해진 치마보다는 한결 낫다. 방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지난번에 영감님이 사다 준 과자가 생각이 나 바느질 통을 뒤져 사탕 2개를 을순이에게 쥐어주고 다시 샘가로 데려와 집으로 가라는 신용을 하지만 을순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웃고만 있다. 할 수 없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을순이가 계속 뒤를 따라온다. 전기 물단지에 물을 붓고 나서 허리를 펴는데 바로 전기문 밖에 을순이가 아까 준 사탕을 먹는지 입을 오물거리며 서 있다. 가라고 하였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을순이를 쫓아낼 수도 없어 소양은 숨도 고를 참 을순이와 함께 전기 문턱에 나란히 앉는다. 그리고 을순이의 배에 손바닥을 조심스레 올려보았다. 그런데 맙소사 안에서 움찔하는 것을 느낀 소양은 황급히 손을 떼었다. 아, 정말로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을순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입가에 침을 줄줄 흘리며 사탕의 단맛에 취해 있다. 소양은 다시 손바닥을 을순이의 배에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대본다. 정말로 안에서 움직이는 아이의 활동을 느낀 소양은 손을 댄 채로 을순이의 얼굴을 보고는 아이고 우착고 을순아 우착고. 하지만 을순이는 여전히 웃을 뿐 소양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누군지 알도 못하고 순경도 못 잡고 백주대낮에 행사를 했어이. 태초의 행님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 기구해. 누군가가 묘를 발로 다지며 한마디 한다. 그렇게 말이다. 뭐 외정시대에는 막 없는 죄도 만들고 막 없는 범인도 막 만들고 그러더만 뭐 어째 요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막 누가 죽였는지 잡도 못하노? 너댓 사람은 발로 밟고 또 서너 사람은 흙을 삽으로 떠올린다. 행님 꼬마 힘든 세상 잘 떠나시소. 창호라도 남아있으이 제사법은 안 잡술랑겨. 팬이 시소 행님. 산기슭 한 자락에는 망자의 관을 태우고 있다. 관뿐 아니라 몇 개의 만장도 같이 불길에 휩싸이고 그 옆에 창호 어마의 팔을 낀 광수애미가 있다. 창호 아바이가 죽은 후 광수애미는 마치 자기 일처럼 또 동기간에 창호 어마이를 잘 돌보고 있다. 동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저 누구라도 해야 하는데 인심 잃고 살던 여자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중 그래도 종가 둘째 며느리가 앞장서 보살펴주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 광수애미의 마음은 혹시라도 하는 막연한 생각에 정성을 보태고 있을 뿐이다. 탁주통이 너댓 개는 비워진 후 사람들이 벌건 얼굴로 산기슭을 내려오는데 창호 어마이를 부축하며 내려오는 광수애미의 귀에 서방의 목소리가 들린다. 분명히 그 거짓대나 아니면 문뒷대거리가 범인이지 싶은데 아니 뭐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고 안 굴러? 순경도 그래서 문뒤촌에 갔다 왔다 안 갑니까?
근데 우째 빈손으로 왔다 카드노? 그 기사 누군지 모르이 그냥 왔겠지요 뭐. 잡아다 족치되면 지까지 끝들이 안 불고 백이나? 족쳐도 족칠 만한 사람이 있어야 족치지. 누구를 족친단 말입니까? 패거리 중에는 대장이라는 게 있니라. 그거를 잡아다 족치면 패거리 중에 누구 짓인지 알지 등신아? 행님요. 행님은 문디가 피 튕기면서 나대는 거 상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경이 뭐 하지? 순경이 아니니까 안 하는 기지. 그나저나 이제부터 마을에 문디나 거짓대들 발도 들르지 못하게 해야 된대. 이것들 들락거리서 득되는 게 없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광수애미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 창호야, 힘내래. 니 그래도 창호가 안 있나? 한 동네 살모 어째 살 길이 안 생기겠나? 그러나 창호 어마이는 그렇게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는 것 같지 않다. 사실 대면대면 살아온 탓도 있지만 또 그녀의 성격이 포악하고 간사하여 인간적 정을 느끼지 못하는 탓도 있다. 사랑하여 머리 풀고 산 것이 아니다. 그저 등을 기댈 곳이 필요하여 같이 살았을 뿐이고 이제 그 기대던 등짝이 사라졌으니 무슨 방법이든지 살 궁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창호 어마이는 헛발을 디디는 와중에서도 누가 서방을 해했는지 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내놓고 술장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다. 광수야, 내기 이리도 고맙게 해줘서 미안타. 비록 영문을 모르는 창호 어마이지만 광수애미의 보살핌을 이틀간 고스란히 받고 보니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면쩍게 입을 뗀다. 봐라, 이게 다 한 동네 한 집안이라는 게 이런 거 아이가. 마음 쓰지 말고 창호나 잘 키우고 을수있도 하다가 아차 하는 마음에 입을 다문다. 지금 창호 어마이에게는 그야말로 혹덩어리인 을순이를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 불쑥 그 이름이 나온 것을 깨달은 광수애미는 그만 입을 꾹 다문다. 광수애미 덕에 미운 을순이가 생각난 창호 어마이는 긴 한숨과 함께 내도 그년을 어쩔란지 모르겠다. 니 봤지? 배가 남산만 하다 벌써. 참 그래, 산딸이 언제지? 그년이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아노? 언제가 산딸인지. 고마 둘 다 칵 뒤집으면 좋겠다. 극하지 말고 죄 받는다. 창호야, 을순이들 무슨 죄가 있노? 버스 차창에 기댄 머리는 터져나갈 것 같이 두통이 심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인가 아님 이제 나이가 들은 것인가 예전 학창시절의 거의 맹목적인 우정은 없고 세상과 가족과 타협하고 절충하고 밀고 당기는 면모가 모두에게 있다. 어쩌면 장서방 본인도 이제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비록 서로 말은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우정이 그리운 친구들 모두가 세월을 탓하며 늦게까지 마셨고 그리고 식당에서 잤다. 아침에 홍이가 학교 가기 전에 들러서 인사를 했을 때 겨우 잠에서 깬 장수방이 방 안을 둘러보니 송철이와 명식이는 간데온데 없고 신문사 글쟁이 근식이와 산도적 부명이만 뒹굴고 있었다. 누님이 차려준 아침 해장국을 먹자마자 길을 나서고자 서둘렀다. 상주까지는 하루 해가 걸리는데 이미 해가 중천에 있으니 지금 나서도 그리 빠르지는 않은 시간이었다. 누님, 혹시 어제 마루에 둔 종이뭉치 보셨습니까? 종이뭉치라니? 그 생선 싼 신문지 뭉치 말이냐? 예, 하고 대답하던 장서방은 아차 하고 뭔가 떠오른다. 너 그거 어제 우리 먹자고 가져온 거 아니었나?
내가 반찬해서 드렸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사온 건데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하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지만 눈치 빠른 누님이 놓칠 리가 없다. 가만히 자신을 한참 쳐다보던 누님이 조용히 물었다. 너 여자 뒀니? 엉뚱한 질문에 장스방은 박장대소를 하고서 누님,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님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겁니다. 하며 장난스런 미소를 짓는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누님의 말이 생각나 입에 미소를 떠올리지만 과음한 탓에 생긴 두통은 조금도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또 소양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 사실 뭐 부담도 없는 일이지만 아쉬운 마음은 있다. 잠이 들었는지 의식이 있는지 장수방 자신도 그저 두통과 싸우느라 혼미하게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어느 틈에 버스가 전촌에 왔다. 해가 완전히 졌다고는 하지만 남은 햇살에 아직 사물은 훤히 보인다. 봄 기운이 흘러 넘친다. 싱그러운 바람이 태봉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문득 그렇게 짓눌러대던 두통이 감쪽같이 사라진 걸 느낀다. 걸음을 멈추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조용히 머릿속을 느껴보니 정말이다. 장수방은 팔을 허공으로 내뻗고는 크게 기지개를 켜고 그래, 때 이곳에서 홍이의 졸업까지만 뒷바라지를 하자. 그리고는 호련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미치자 과히 처량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담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장수방이 태봉으로 돌아오고서 사흘밤이 더 지나고서야 큰아지매가 왔다. 그러고 보니 실로 거의 5개월 동안 집을 비운 것이다. 소양은 이틀 전부터 집안을 윤기나게 닦고 쓸고 하기를 수십 번도 더 했다. 괜히 미안한 마음에 죄스런 마음에 큰아지매가 오기도 전에 이미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광수애미는 광수애미대로 광속을 둘러보고 정리하고 간간히 무언가 들고 나와 별채로 들고 가기도 했지만 큰아지매에게 책 잡힐 일을 남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했다. 집으로 들어서며 큰아지매가 식구에게 한 말이라고는 광수애미에게 한 동서 고생했네 한마디뿐이고 소양에게는 그저 눈길을 주었을 뿐이다. 제 땅이 생긴 작은 아지매는 연일 일하러 다니느라 신바람이 났다. 시집 온 뒤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만져보지 못했던지라 살림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날개를 단 작은 아지매다. 태광이도 떼어준 논 15마지기를 짓는다고 정신이 없다. 어느새 풀이 무릎까지 큰다 싶더니 돌아보면 벌써 허리까지 쑥대가 자라있다. 장서방도 종가의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소작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가 바쁘다. 소출을 많이 기대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때론 일하기 싫어하는 소작꾼들은 풀을 깎으라는 둥, 논둑을 메우라는 둥 또는 서로서로 귀한 소를 돌려주기를 권고하는 둥 장서방 나름대로 발품이 아니면 이품 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탓에 저녁이 되면 밥을 먹자마자 그저 잠에 취하곤 한다. 5월이 들어서고 모가 제법 한 뼘이나 되었을 때 장서방이 주동이 되어 모를 심을 순서를 정하고자 회의도 하고 또 그날 해당되는 소작꾼 집에서 술이며 밥을 내오도록 간섭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 집에서는 넉넉히 내오는데 누구 집에서는 먹을 것도 없이 일만 시킨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서 장서방은 종가의 입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형평을 잘 취하고 있다.